네, 오늘 정식 인사이트에서는 일명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김광석 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실장님 그 책을 최근에 내시고 해마다 이제 전망서를 내시는데 맞습니다. 그레이트 리세션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예, 이거 그렇습니다. 그레이트 리세션 하면 뭐 대문자로 하면 대공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네. 부제가 달려 있던데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이들 지금 어려워하시고요. 지금 22년의 경제 국면, 이제 실물 경제랑 주식 시장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특히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침체 안 왔다가 답입니다. 아직 본격 침체는 오지도 예. 않았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세션이 여러 차례 왔었는데 그 있었던 그 경로를 이렇게 그려보면 S자가 이렇게 늘어지는 그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세션이 올 때마다 이렇게 초입에 해당되는 국면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초입이고요. 이게 PMI 지수로 봤을 때 50 밑으로 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침체는 23년에 예.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 충격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0.3% 전기 대비 성장률을 보였는데 예. 이것도 여전히 3분기 실적이죠. 그렇죠. 4분기 실적은 아직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 지표들은 많은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 심리 지표고요. 실제 여러분이 경기 침체 왔다라고 실감할 만한 그런 지표들은 23년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부분에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는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하지만 그레이트 리세션이란 말 이건 대공황을 뜻하는데 네. 이 정도로 과연 오는 신호나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황은 오히려 공황? 이제 예. 디프레션에 해당하는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둔화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침체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왜 말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하강 국면이 이렇게 있으면 아직 플러스를 까먹고 있는 국면이 둔화고요.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게 침체죠. 아직 수면 위에는 예, 있는데 수면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좀 다른 흐름이지만 예.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이 둔화에서 침체로 접어드는 그런 그 국면, 변곡점 이게 22년 끝자락, 23년 초 이 겨울에 딱 그것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도 네. 드는데요. 자, 그다음에 실장님은 늘 경제 전망서를 해마다 내시면서 네. 무슨 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맞습니다. 자, 2021년에는 이탈점, 네. 그다음에 올해는 회기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내년은 내핍점입니다. 네. 이 내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점들을 이어보면 이제 선이 되잖아요. 네. 제가 2050년 경제 전망까지 쓰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매번 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먼저 이탈점 21년을 규명했던 이유는 그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는 다소 이탈한다. 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회귀점은 코로나19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구간. 회귀된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그래서 회귀점이라고 했고요. 좀 긍정적인 사인이었지만 23년은 이제 말 그대로 내핍점. 이게 궁핍하다고 유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인내할래 그걸 이겨내야만 하는 해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겁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고요. 그렇죠.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요. 레고랜드 세트가 더 그것을 촉발하게 만들고 있는 국면이고요. 더군다나 가계 여러분들은 가처분 소득, 명목 기준의 소득은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걸 실질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질 소득, 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실질 소득이 더 줄어들어요. 결국 이제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이자 상환 부담 커지고 자산 가치는 크게 급등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꼭 인내해야 되는 그런 해라고 표현하고자 내핍점 했습니다. 어려운 거를 견뎌내야 된다. 네.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네. 사실 우리가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때 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실장님 책을 보니까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된다. 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는 계속 이 내핍 상태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안타깝겠지만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사실 실물 경제는 부동산 시장하고 동행합니다. 네. 근데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은 선행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기준금리의 고점에 다다르는 게
2023년 2, 3분기입니다. 예. 고점에 오기 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돼요. 이제 자이언트에서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예. 그게 이제 분기점에 해당되고 그때 주가나 외환 시장이라는 이 강달러 현상은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곧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구간을 맞이할 때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져요.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지 금리가 더 올라가는 내려간 건 아니죠.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근데 앞에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이 고물가 기조 예를 들어 4%대, 5%대 이런 고물가 기조가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라는 목표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의사결정은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하의 시점은 23년 안에 좀 힘들지 않을까. 고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FMC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로존 이런 나라들도 같이 금리를 동결해 나가는 흐름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등산에 비유하면 산에 네. 올라가면 이제 네. 봉우리 끝에 올라가면 정상에 닿았다. 그럼 네. 그다음에 내려갈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원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될까요?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다른 지표들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거니까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근데 기준금리만큼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인상 인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다른 지표들은 고점 찍고 떨어지지만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낮은 금리에서도 유지되고 높은 금리에서도 유지돼요. 그 고원위 효과가 발생됩니다. 실제 그런 모습이고요. 좀 이걸 테크니컬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마침 다음 주에 페드에 갑니다. 네. 그 FMC 회의에도 좀 가는데 이들의 판단을 생각해 보면 한번 보세요. 테크니컬하게 내가 지금까지 그 인기 없는 정책, 인기 없는 기준금리 인상 정책 예. 막 하다가 당장 금리 인하하면 그때 왜 금리 인상했습니까라고 그렇죠. 반문을 받고 내려가라라는 사퇴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되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 인하했다가는 금리 속도 조절만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되네. 그럼 이제 더 써도 되네, 소비해도 되네, 투자해도 되네 이렇게 의사결정을 심리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도 신중한데 금리 인하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충족이 돼야 올리듯이 마찬가지로 내리는 것도 아주 여러 가지 조건, 이유가 충족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시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물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네, 물가는 정점 찍었다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가장 우리 물가 상승률, 우리는 소비자 물가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든 그것을 정확하게 선행해주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수입 물가 상승률입니다. 예.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은 강달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강달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수입 물가를 잡아야 제조 물가가 잡히고 생산자 물가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데 그렇죠. 수입 물가가 대략 3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인데 수입 물가 상승률하고 소비자 물가라고 같이 그려보면요. 먼저 올라갔다가 그다음 올라가고 주춤할 때 주춤하고 그렇죠. 이런 현상인데 이미 3, 4개월 전부터 수입 물가 상승세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강달러 때문에 안정화하는 그 속도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이 강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나 국제유가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22년 2분기보다는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입 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정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거의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예. 아시겠지만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의 등락률을 계산하잖아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21년 하반기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21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저물가가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22년 상반기까지는 저물가보다 급등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올라온 물가에 비교해서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이게 산수적으로도 그거보다 높게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기저효과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그런 관점에서 물가는 어쨌든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고 여전히 고물가 기준은 유지된다.
이렇게 좀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가의 절대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서 그것이 물가가 안정됐다 보기는 어렵다. 정확한 표현은 물가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긴축과 경기 침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인데 맞습니다. 사실 국제통화기금과 IMF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 뭔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경제 전망도 아마 그런 걸 좀 반영한 것 같은데요. 이 긴축과 침체가 맞물릴 때 가장 그것이 어떤 시너지라고 표현하는 게 뭐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네. 영향을 미칠 곳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23년에는 말 그대로 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높은 금리에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 실제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그 밖의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했다 보니까 그 금리의 역습을 받는 구간이 23년이라고 네.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들,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은 나라, 이미 외환 위기에 처한 나라도 있지만 실례합니다. 이런 외환 위기에 처하거나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요. 가장 나쁩니다. 근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은 상당히 기대가 있습니다. 네. 특히 IMF도 주목하기를 EAP,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태 지역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 또 베트남, 필리핀, 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외환 위기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물가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또 성장세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장 왜 그렇습니까? 그쪽은 특히? 상대적으로요. 이 고물가 문제에서 시달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예. 백신이 늦게 보급됐어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펜트업 디맨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이 신흥국들에게 기회가 오는데 상대적으로 외환 위기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런 아태 지역, 이들의 기회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해서 결정하는 거 굉장히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현재 뭐 마이너스 침체 국면까지는 아닌데 뭔가 네.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움직임이 심상치 맞아요. 않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수출은 일단 무역 수지 적자가 22년 연간 기준으로도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뭐 그냥 적자 수준이 아니라 뭐 300~400달러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적자 규모도 크지만 일단 1분기에 적자였고 1월 달에 적자였고 네. 2, 3월 달에 흑자로 전환됐는데 굉장히 낮은 흑자였고요. 그 이후로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테크니컬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수학적으로도 그냥 11월, 12월 두 개의 숫자만 남았는데 그게 강한 플러스로 전환돼도 무역 적자를 면하기 힘들 만큼 예. 이 무역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야기된 배경은 역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강달러 현상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나오면 이 기업들은 수출할래야 수출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 파트너국들이 수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달러로 지불을 많이 하니까 차라리 내재화하자라는 선택을 해요. 비축분을 미리 늘려놓고 네. 이제 더 이상 수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수입문을 닫으니까 수출길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둔화되는 것이고 반면에 수입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계속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더 많은 원화를 줘야 그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강달러 현상이니까 이 수입 가격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계속 늘어나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야기되고 네. 이게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세를 크게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속된 말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부진하다는 건 아마 아주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어렵다 안 좋다 하는 얘기만 했는데 네. 그 아무래도 뭐 이렇게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이런 트렌드를 빨리 읽고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네. 보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시장께서 몇 가지 트렌드를 잡으셨는데 그중에 탈세계화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완전히 갈라졌죠. 네. 그것의 상징이 맥도널드가 입점을 철회한 그렇죠. 거. 그게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고 지금은 또 IPEF까지 출범하고 그걸 격화시키고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문제도 또 관련해서 다음 주에 미국을 갑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한국, 미국 그리고 유럽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 밖의 동맹국들이 강화하는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현상인 거죠. 신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냉전입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는 이 공급망 문제가 더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이나 러시아 그 밖에 이들 동맹국들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써왔던 구조에서 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이런 나라들, 특히 IPF 참여국들에게 이 공급을 전환시켜야 되는 이게 트랜잭션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도 비용이 늘고 지금 당장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비싼 나라로부터 조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 잡기도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속에서 기회도 있고 좀 위협도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지가 많이 좁아지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그렇습니다. 봐야겠군요. 작년에 내신 2022년 경제전망에서는 네. 특히 ESG에 투자라 이런 조언을 했는데 그거 상당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뭐 오늘 그 올해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분야에 주목을 해봐서 볼까요? 많은 분들이 ESG 후퇴하는 거 아닌가? 탄소 중립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 에너지 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데도 20년 동안 멈췄던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리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니까 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긴급 대응을 하는 모습인 거고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그 방향성을 보면 뚜렷하게 이 ESG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Repower EU, EU의 에너지 구조를 리스트럭처링하자, Repower EU라는 에너지 개혁 정책을 발표했는데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0으로 줄입니다. 대신에 뭐를 메꿔야겠죠. 그렇죠. 그 메꾸는 노력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급격하게 늘리자입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지만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 일으키자예요. 네. 피처링으로 미중 패권 전쟁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면 태양광, 풍력, 그 밖에 뭐 친환경 산업,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자라는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2.0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쟁취하는 것이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산업이 더 크게 이게 우리나라도 긴축 정책을 발표했지만 세계 주요국들도 긴축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퍼졌기 때문에 이제 재정 건전성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만 지키는 타겟티드 팔러시, 표적 정책이 입안되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이 친환경 산업 영역입니다.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영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 걸 그린 메탈이라고 하죠. 예. 예, 친환경 금속.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뭐 그밖에 뭐 구리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소재들이 히토류도 마찬가지, 흑연 이런 소재들이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탈세계화의 관점에서 더 이상 그 나라로부터 조달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격에 추종하는 그런 투자 상품들, ETF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투자 기회가 여러분께 주어질 수 있다. 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ESG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세계화에서 이제 탈세계화로 간다는 거는 저도 뭐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ESG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 그다음에 그린 메탈까지 네. 아주 눈여겨봐야 될 그런 네. 근거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긴축은 장기화되고 네. 그다음에 진짜 침체는 내년에 오고 이렇다 네. 그러면 사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 네. 주식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은요 선행성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올해 22년 제가 22년 전망서를 낼 때 뭐 한국경제TV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식하는 시점이 아니다. 22년은 현금 보유를 늘려라. 저축이 좋은 투자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23년을 놓고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다 올라갈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22년 초에도 웬만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금 보유로 다 갔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준금리의 고점이 22년 2분기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대략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 외환시장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 반영되는 구간이 거의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 저점을 좀 빨리 찾아오면 지금인 거고요. 조금 늦어지면 12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12월 이 정도가 이 마지막 끝자락이 저점 형성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반등은 하겠지만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실적들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일까, 우량한 산업이 어떤 영역일까,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그쪽에서 그 유망 산업을 리드해 나가는 기업이 누굴까,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점이 이제 곧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예. 유동성 장세 시절에는 그 저수지에 물이 차듯이 이렇게 하면 네. 전부 다 떠올랐지만 이제는 물이 빠진 상태니까 유명한 걸 골라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을 맡고 계시고 한양대 겸임교수인 김광석 실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